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건 뭘 빼야 하지보다 왜 나는 안 빠질까일 때가 많습니다. 비만 클리닉이라고 하면 약이나 주사 그리고 시술을 먼저 떠올리지만 좋은 치료는 보통 그보다 앞에서 시작됩니다. 몸무게 하나로 판단하지 않고 식욕, 수면, 피로, 생활 패턴 그리고 몸의 데이터를 함께 봅니다. 오늘은 실제 진료 과정을 통해 살 안 빠지는 몸을 병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른쪽 의자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주상님. 진료 담당할 김지원 원장입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문진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취침 시간이 더 일러지기는 어려운 거죠? 네. 네. 치킨을 좋아하시고 진짜 주 2회? 네. 진짜 고지혈증을 진단은 언제 받으셨어요? 한 1년 전쯤에 받았을 거예요. 약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복용을 6개월 정도 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하시고 최소 용량으로 하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보면은 26살 때가 80kg였고요. 네. 지금이 97kg 정도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찐 걸까요? 아니면 서서히 움직인 걸까요? 갑자기 10kg가 확 늘었는데 네. 그 이후로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체중 한번 볼게요. 보면은 사실 총 체중을 다들 항상 염려를 하시는데 얘는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근력량이 적정한지 그리고 체지방량이 적정한지를 볼 건데요. 사실 근육은 좋아요. 근육은 좋고요. 기초대사량이 한 2000 정도 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 정도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방만 5kg 정도 내려가면 좋겠죠. 몸무게 목표를 체중의 보통 10%의 감량을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42kg의 근육량, 20kg의 체지방량, 2000kcal의 기초대사량. 이게 가장 이제 권유가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뇌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에 흐르는 혈액이 큰 동맥들을 지나갈 때 걸리는 압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건데요. 얘가 부하가 있다고 나오지만 앞단에 있는 파형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안정적이라는 얘기기는 한데 얘가 약해서 더 열심히 흐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몸에 지방이들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가다가 걸쳐서 못 가고 있는 건지는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기초대사량이 이 정도면 그렇게 막 많이 할 거는 없고요. 고지혈증도 있다고 하시고 지질 관련해서 얘네들이 정말 잘 작용을 하고 있는지 대사를 먼저 봤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대사를 관장하는 브레인이 있고 갑상선이 있고 그 아래 콩팥에 붙어 있는 부신이라는 호르몬이 있고 이제 생식기관이 쭉 호르몬의 하나의 축이에요. 이 호르몬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이라고 해서 자율신경계의 파형이 혹은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과연 이게 정상인 건지 아니면 아예 작동을 안 해서 미주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는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라고 하면은 무조건 피검사를 먼저 보는 게 순서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담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와운자로를 써서 포만감을 느끼는 이 회로가 거의 이제 중독 회로처럼 휴대폰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것처럼 음식에 대한 중독 회로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얘를 완화시켜 드리고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주로 계속 저장을 한다는 거니까 얘를 태울 수 있게 대사 환경을 바꿔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식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들은 사실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인크레틴만 사용하게 되면은 근손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면역력이 떨어진다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예방하는 약물들이 같이 처방이 됩니다. 그럼 피검사를 하면은 저는 바로 마운자로를 쓸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마운자로 얼마든지 돼. 이걸 자가로 드리지는 않고요. 이걸 제가 이제 그때그때 속도에 맞춰서 놔드릴 거고 얘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실은 대안이 되는 약물이 더 많은데 조금 몇 개만 가져왔어요.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은 괜찮은데 알기닌만 보충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면역이 떨어져 있다 그럼 쌀뭉신 같은 면역을 잡아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비타민 D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농도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 비타민 D를 추가해서 넣다가 정 안 되면은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이렇게 프롤리아라는 골다공증 약까지도 처방이 되고, 남성분들은 내비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은 요거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비도라는 성호르몬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면역이 높게는 잘 만들어졌는데 유지가 안 된다. 그럼 면역을 유지하는, 보통 이제 항암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에 사용하는 약인데 굉장히 저용량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나 이런 게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꾸 감염, 구수염 이런 게 온다. 그럼 고용량 비타민 C 치료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어지럽다. 그때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고용량 셀레늄 치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는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히스토블린 면역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요. 딱 보니 성장 호르몬이 없어요. 성장 호르몬이 소량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을 조금 보충해 드리기도 하고요. 빈혈이면 당연히 대사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빈혈 약을 처방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간 기능이 너무 안 좋거나 지방 간염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간 보호제를 넣어드리고요. 운동 수행 능력이 너무 떨어지시면은 미토콘드리아, ATP를 만들어주는 약을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혈관의 중금속이라든지 나비라든지 어떤 직업적인 특성상 그런 거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시면 킬레이션이라는 치료를 하고요. 장기간 항생제를 드셨다거나 진통, 소염제를 많이 드셨으면은 그 간이 해독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세틸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주사를 처방해서 해독 치료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하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는 제가 피검사와 진료를 보면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갑니다. 그럼 이게 사람마다 다 이제 저한테 맞춰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님들이 좀 고생을 하죠. 저는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피검사에서 한번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PD님 진료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 하는 첫 번째 진료랑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해요. 개인마다 처방이 다를 텐데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로는 3개월 안에 빠르게 체중의 10%를 감량하고 유지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병원에서 다 배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지표들 있죠. 우리 PD님은 고지혈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확인해서 그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를 꾸준히 관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고 이 과정이 끝나면 몸이 더 건강하고 가벼워져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맞춤 처방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날그날의 처방으로도 나가고요. 그리고 피검사만 이렇게 봐도 이분은 진단되지 않은 이런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치료가 안 됐던 분, 20, 30대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굳이 약을 먹지 않고도 치료해 나가고,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전절제면 어쩔 수 없지만 반절제 라고 하면은 이제 신지로이드라는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내가 관리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가는 거. 이렇게 질환에 얽매이지 않고 제가 어쨌든 치료할 수 있는 안에서는 가장 맞춤으로 처방을 해 나가는 것이 병원의 목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진료는 3분이 국룰이긴 합니다. 근데 저의 진료의 방에 잘못 들어오시면은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도 진료를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스토리라는 게 그렇거든요. 누구는 한 몇 년 만에 얼마가 가볍게 찐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시작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거의 인생사를 같이 훑어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몰랐던 질환들도 다 찾아내면서 같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결국엔 자기 인생사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의 진료 시간이 많게는 정말 1-2시간까지도 갑니다.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확실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부분은 어쨌건 저는 살을 좀 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몸 전체적인 컨디션을 봐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별한 점이라고 느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무조건 수치는 좋아져야 돼요. 외형적으로도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거가 1번 목표고요. 그 두 번째 목표는 이 외형을 갖춘 사람의 내면이 즐거워져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내면도 건강해져 있어야 한다가 제 진료 철학이긴 해요. 이 두 가지 같이 챙기는 거. 왜냐면 다이어트 한다, 이렇게 체중계 딱 올라가요. 그러면 숫자는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 그
총 숫자가 진짜 지방이 빠진 건지 탈수가 된 건지 근손실이 된 건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료 오시면 총체중을 이렇게 표시해서 아예 보지도 않고요. 그냥 근육량 얼마, 지방량 얼마, 기초대사량 얼마 그 숫자 변화만 봅니다. 우리 아까 자율신경계 검사도 했잖아요. 그것도 뭐 스트레스나 이런 정성적인 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파형, 변이도 얼마나 변이했냐라는 숫자만 봅니다. 그거를 보는 이유는 이분이 매일매일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살 빼는 목표는 궁극적으로는 대사질환이라는 사망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서 건강한 수명을 늘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긴 시각은 전문가가 가이드해 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숫자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내가 건강한 몸을 만들어 나가면서 변하는 이 체형의 변화, 안 맞던 옷이 맞고 핏이 좀 달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굴 좋아졌다고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좀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게 더 큰 목표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제 개인적인 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가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